먼지가 춤을 추는 오후의 햇살이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2층 양옥집. 좋기 50년은 되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이 집의 거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것은 그림이나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의 주인, 78배 김영식 노인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수확물들이었습니다. 서울법대 졸업장, 사법고시 합격증, 의과대학 박사 학위기, 그리고 번쩍이는 금태 액자에 끼워진 아들 3형제의 위촉장과 표창장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걸레를 쥐고 그 액자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주단지를 모시듯 혹은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1등이다. 그래, 내 인생은 1등이었어. 남들은 자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는데 나는 셋을 다 사자 직업을 만들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그렇고 말고. 영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째 영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둘째 영주는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그리고 셋째 영미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동네 사람들은 영식을 김대감님이라 불렀고 친척들은 그를 자식 농사의 신이라 추앙했습니다. 영식에게 이 아들 셋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움이 짧아 무시당했던 청년 시절의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린 훈장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트로피였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눌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영식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트로피들로 가득 찬 이 완벽한 거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 바로 막내딸 은지였습니다. 35의 나이지만 지능은 7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 장애인. 은지는 헐렁한 티셔츠에 짝짝이 양말을 신고 손에는 깍담한 사과 접시를 든 채 거실로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 은지가 깎았어. 토끼 모양이야. 헤헤. 은지가 내민 접시에는 껍질이 반쯤은 붙어 있고 모양이 삐뚤빼뚤한 사과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식은 그 접시를 쳐다보지도 않고 혀를 쯧 찼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은지야, 아빠가 손님 오신다고 했지? 저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오빠들 오면 그때 나오라고 했잖아. 치. 아빠는 맨날 오빠들만 좋아해. 은지도 잘할 수 있는데. 은지는 입을 삐죽거리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사과 접시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영식은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셋을 완벽하게 키워냈지만 마지막에 얻은 늦둥이 딸 은지는 영식에게 있어 유일한 오점이자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픈 손가락이라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흉터에 가까웠습니다. 남들이 아들 셋은 용인데 딸은 왜 저래요? 라고 수군거릴 때마다 영식의 가슴은 불에 댄 듯 쓰라렸습니다. 오늘은 영식의 팔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판사 큰아들, 검사 작은아들, 의사 막내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영식은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제법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날이다. 떵떵거리고 살았던 내 인생의 성적표를 확인받는 날이야. 잠시 후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식은 지팡이를 짚고 거만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은지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데려가봤자 실수해서 망신만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도 갈래.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창문 밖에서 은지가 차 문을 두드리며 울먹였지만 영식은 애써 외면하며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면서 백미러 속으로 울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 작아져 갔지만 영식의 머릿속은 온통 호텔 연회장에서 받게 될 찬사와 부러움의 시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입구에는 축 김영식 선생 산수연이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병원 관계자들까지 하객들의 면면도 화려했습니다. 영식은 상석에 앉아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정말 부러우십니다. 아드님들이 하나같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셨으니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 농사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셋 다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십니까? 하객들의 칭찬에 영식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그는 짐짓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허허, 별거 있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큰 거지요. 나는 그저 뒷바라지나 좀 했을 뿐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 영훈이 다가와 영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기 김 의원님 오셨어요. 인사 좀 나누세요. 제 승진 인사에 영향력 있는 분이라서요. 아,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좀 웃으세요. 너무 근엄하게 계시지 말고요. 영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사무적인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관리하는 부하 직원의 태도 같았습니다. 둘째 영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예, 부장님. 지금 연애 중입니다. 아, 아닙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은 제가 처리해 두겠습니다. 셋째 영민은 며느리와 함께 구석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아버지가 땅 좀 정리 안 하신대? 병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형님들은 다 자리 잡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급하잖아. 몰라. 노인네가 워낙 꼬장꼬장하셔서 말을 안 들어.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니까 끝나고 한번 슬쩍 말해볼게. 근데 형수님들이 가만히 있겠어? 유산 문제 나오면 다들 눈에 불을 켤 텐데. 영식은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대화 속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승진, 사건 처리, 그리고 땅과 유산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드는 아들들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맞나? 내 피와 살을 깎아먹여 키운 그 아이들이 맞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영식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크 커팅식이 이어졌습니다. 3단 케이크 앞에 선 영식과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졌습니다. 자, 다들 활짝 웃으세요. 김영식 선생님, 아드님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사진사는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영식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만 경련하듯 떨릴 뿐 눈은 웃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 박제될 이 순간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가족이었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선 큰아들의 손은 차가웠고 며느리의 미소는 훈련된 듯 정교하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식은 왈칵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북적거리는 호텔에 있다가 텅 빈 집에 들어오니 적막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은지를 데려다 놓았는지 은지는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혼자 켜져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무하구나. 인생이 참 허무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팔순 잔치를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리도 춥단 말이냐. 영식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B-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러지? 영식은 식탁 모서리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식의 몸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 잠들어 있던 은지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왜 그래? 은지가 달려와 영식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장난치지 마. 아빠. 은지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영식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은지는 영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입가에 거품이 고이는 것을 보자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떡해. 아빠가 아파. 아빠가 안 움직여. 지능이 낮은 은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은지는 허둥지둥 거실 탁자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9. 평소에 아빠가 가르쳐줬던 번호를 겨우겨우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쿵 했어요. 안 일어나요. 피는 안 나는데 숨을 헐떡헐떡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성북동. 대문 파란색. 빨리요. 으앙. 은지는 전화기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영식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딸이 우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내가 그토록 구박했는데 결국 나를 위해 울어주는 건 너뿐이구나. 그리고 영식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B-, B-.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에 영식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반신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깨어나셨습니까? 김영식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의사가 펠라이트로 영식의 눈을 비췄습니다. 영식은 간신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은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무리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따님께서 빨리 신고해 주셔서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 치료가 꽤 오래 필요하실 겁니다. 따님, 은지. 영식은 딸의 얼굴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은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양복을 입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처럼 거동이 가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평생 누워 계셔야 하는 겁니까? 첫째 영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 섞인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재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간병이요? 둘째 영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누가 24시간 붙어 있어요? 형수는 로펌 나가느라 바쁘고 우리 집사람도 애들 유학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는데. 셋째, 내가 의사니까 좀 알아서 해봐. 병원에 입원시키든가. 형님, 무슨 소리세요? 우리 병원은 성형외과예요. 이런 뇌졸중 환자 입원실은 없다고요. 그리고 저도 하루에 수술이 몇 건인데 아버지를 돌봐요? 재수 씨는요? 재수 씨 전업주부잖아요. 셋째 영민이 둘째 며느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머, 도련님.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저 다음 달에 민준이 보러 캐나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간병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똥오줌 받아내는 걸 어떻게 해요? 아주버님들이 돈 모아서 전문 간병인 쓰세요. 왜 며느리들한테 떠넘기려고 하세요?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언쟁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영식은 그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누가 똥오줌을 받을 것인가, 돈은 누가 낼 것인가, 내 시간과 커리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뿐이었습니다. 영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깨어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게 판사, 검사, 의사가 아니라 괴물들이었구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괴물들을 내가 내 손으로 키웠구나.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끌고 쭈뼛거리며 들어온 사람, 은지였습니다. 은지의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은지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살벌한 말다툼을 뚫고 영식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오빠들은 은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야, 김은지. 너는 왜 또 왔어? 집에서 얌전히 있으라니까. 냄새나게 웬 비닐봉지야? 첫째 영훈이 은지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오빠들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 오로지 아빠만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꿀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마셔. 아빠 술 많이 먹어서 머리 아픈 거지? 내가 꿀물 사왔어. 옆집 아줌마한테 돈 빌려서 사왔어. 이거 먹으면 머리 안 아파. 은지는 빨대를 꽂아 영식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영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윽 소리만 내며 우는 아버지의 입가에 은지는 서툰 손길로 빨대를 물려주었습니다. 울지 마, 아빠. 은지가 있잖아. 은지가 아빠 지켜줄게. 오빠들이 안 놀아줘도 은지가 놀아줄게. 영식은 빨대를 물고 꿀물을 빨아들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눈물 맛이 섞인 꿀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영식이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술보다, 그 어떤 보약보다 가슴을 울리는 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간병인은 쓰는 걸로 하고 비용은 n분의 1로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퇴원하시면 모실 곳이 문제인데 큰아들이 말을 꺼내자 셋째가 기다렸다는 듯 받았습니다. 형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다 바쁘잖아요. 아버지 상태 보니까 집에서 모시는 건 불가능해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설 좋은 실버타운 알아볼게요. 보증금은 아버지 집 팔아서 마련하고요. 집을 팔아?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집이야. 둘째가 짐짓 반대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형이 모실래요? 아니면 큰형님이 모실래요? 아무도 못 모시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혼자 그 넓은 집 관리도 못하세요. 은지 제도 문제고 은지는 시설로 보내야죠.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데 뭐 은지를 시설로 보내? 영식이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놈들아, 은지가 어떤 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시설에 가둬?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지만 영식의 입에서는 으어 하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음을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로만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아프신가 보다. 간호사 불러서 진통제 좀 놔달라고 해. 그리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 답답해서 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우르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병실에는 다시 영식과 은지 둘만 남았습니다. 은지는 영식의 마비된 오른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빠, 손 따뜻하다. 아빠 손 크다. 나 아빠 손 좋아. 영식은 왼손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 묻은 옷,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맑은 눈동자. 미안하다. 미안하다 은지야. 내가 너를 바보라고 무시했는데 진짜 바보는 나였구나. 판사 아들, 검사 아들 다 소용없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놈들. 정작 내가 아프니 나를 고려장 지낼 궁리만 하는구나. 영식은 뼈저린 후회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남은 생명과 재산을 저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유일한 진짜 자식 은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식은 잠든 척하며 아들들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큰아들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여보, 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지? 내일 가서 챙겨. 요양병원 입소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리고 집 내놓을 준비해. 땅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처분해야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지. 은지, 걔는 뭐 적당한 시설 알아보고 있어. 싼 대로 해. 어차피 걔는 좋은지 나쁜지 구별도 못하잖아. 영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차가운 복수심이 서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줄 아느냐. 내가 법을 몰라서 너희를 판검사시킨 줄 아느냐. 두고 봐라. 이 애비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인생 참교육을 시켜주마. 병실의 창문 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굴러떨어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덜 깬 척, 아직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만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큰아들 영훈과 둘째 영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확신한 듯 낮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성북동 집 시세 알아보니까 대략 50억 정도 한대요.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매로 내놓으면 45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나 봐요. 상속세 내고 뭐하고 하면 우리 셋이서 10억씩이나 챙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둘째 영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집에 대한 애착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집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 그리고 자신에게 떨어질 몫에 대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야, 10억이 적은 돈이냐?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현금도 꽤 있으실 거야. 지난번 땅 보상금 받으신 거 못해도 7, 8억은 될 텐데. 일단 인감도장부터 찾아야 해.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너는 모르냐? 큰아들 영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판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불법적인 사전 증여와 재산 빼돌리기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가슴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내가 저놈들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느라 내 팬티 한 장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살았는데 50억? 7, 8억? 그게 다 누구 피땀인데 저놈들이 저리도 쉽게 입에 올린단 말인가. 그때 영준이 낮게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 은지 말이에요. 걔는 어떡하죠? 시설 보내는 거 동네 소문나면 좀 그렇잖아요. 형님이나 저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장애인 여동생을 시설에 버렸다고 하면 뒷말 나올 텐데요. 그게 문제긴 해. 그렇다고 내가 키우냐? 재수 씨가 키우겠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요양병원 보낼 때 은지도 같이 보내는 걸로 하자고. 아버지한테는 은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둘러대고 나중에는 은지만 싼 요양원으로 옮기면 돼. 정신 오락가락하는 아버지가 뭘 알겠어? 영식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비된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왼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놈들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륜을 끊고 힘없는 동생을 유기하려는 폐륜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미친 척을 해주마. 너희가 방심한 틈을 타서 내 새끼 은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식은 눈을 뜨자마자 초점 없는 눈동자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입을 해벌리고 침을 조금 흘리며 아들들이 들어왔을 때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영훈이에요. 큰아들이 영식의 눈앞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훈을 바라보다가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밥 줘. 엄마 밥. 아버지, 엄마라니요. 저 영훈이라니까요. 영식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사탕 줘. 아들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형님, 의사가 그러더니 혈관성 치매가 같이 온 것 같아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어느라고. 이거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재산 관리하기 더 쉬워지잖아요. 셋째 영민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영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실실 웃으며 베개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세상 천지 모르는 바보 노인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영식은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들들은 영식을 집으로 모시는 대신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래요. 집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푹 쉬면서 치료받으세요. 은지도 같이 있을 수 있게 해놨어요. 큰아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착한 요양병원은 시설이 좋기는커녕 퀴퀴한 냄새가 나고 좁은 병실에 노인들을 짐짝처럼 몰아넣은 곳이었습니다. 한 병실에 6명이 들어가는 6인실이었습니다. 싫어. 집에 갈래. 여기 무서워. 영식이 겁에 질린 척하며 은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은지도 낯선 환경이 무서운지 아빠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나 집에 갈래. 곰 인형 집에 있는데. 여기 냄새나. 은지가 울먹이자 영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아버지가 더 불안해하시잖아. 은지, 너 여기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니까 얌전히 있어. 오빠들 말 안 들으면 너 혼자 저기 산속에 버리고 간다? 은지는 오빠의 호통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반항해봤자 힘없는 노인과 장애인 딸이 당할 것은 뻔했습니다. 일단은 순응하는 척하며 기회를 엿봐야 했습니다. 알았어. 밥 주면 있을게. 밥 줘. 영식의 바보 같은 대답에 아들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요양병원 원장과 몇 마디 나누고 입원비를 결제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아들들의 고급 승용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영식은 마비된 다리를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 뒤에 그때 움직일 것이다.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간병인들은 불친절했고 밥은 식어서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영식에게는 은지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비록 지능은 낮았지만 아빠를 챙기는 마음만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 내가 생선 가시 발랐어. 아빠는 손 아프니까 은지가 해줄게. 은지는 자신의 밥 반찬으로 나온 생선을 손으로 일일이 발라서 영식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손에 비린내가 배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영식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뒤척이면 잠기 밝은 은지가 먼저 일어나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빠, 쉬 마려워. 내가 잡아줄게. 으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빠를 부축하는 딸. 엘리트 아들 셋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아버지를 이런 곳에 버렸는데 바보 딸은 자신의 몸을 던져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은지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은지야, 내 딸 은지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숨겨두었던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비상용 전화기였습니다. 아들들은 스마트폰만 챙기고 이 낡은 전화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단축번호 1번.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50년 지기 친구이자 베테랑 법무사인 박 영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가야. 나다. 김영식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영식이 자네. 어떻게 된 건가? 자네 아들들이 자네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도 안 된다고 하던데? 허허. 중환자실은 무슨 고려장 당해서 요양병원에 갇혀 있다. 박가야, 긴 말할 시간 없다. 내 말 잘 듣고 지금 당장 준비 좀 해줘야겠다. 영식은 그동안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계획한 일을 지시했습니다. 내일 모레 낮 12시에 내가 있는 요양병원 뒷문으로 차를 대기시켜라. 그리고 공증 변호사 한 명 데리고 와. 내가 전 재산을 처분해야겠다. 재산 처분이라니?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니, 자식 놈들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거다. 내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할 거다. 그리고 남은 알짜배기들은 전부 은지 앞으로 신탁 맡길 거야. 유언 공증 다시 할 테니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와. 전화를 끄는 영식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바보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들이 요양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영식은 다시 침을 흘리며 바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죠? 얼굴이 좋아지셨네. 둘째 영준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간단한 서류인데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재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려고 위임장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은 저희가 집에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내민 것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용 동의서와 재산 처분 위임장이었습니다. 영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식물인간 취급하는구나. 도장이 뭐야? 이거 찍으면 사탕 줘? 영식은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네, 사탕도 드리고 고기도 사드릴게요. 자, 여기 찍으세요. 큰아들 영훈이 영식의 손을 잡고 인주를 묻혀 서류에 꾹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그 손 놓지 못해.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영감과 양복 입은 변호사, 그리고 건장한 경호원 2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들 뭐야? 아들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박영감이 성큼성큼 걸어와 영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 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50년 동안 니들 애비랑 친구한 줄 아냐? 뭐라고요? 이 노인네가 진짜... 경비, 여기 외부인 들어왔어요. 영훈이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영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놈들아. 낮고 굵직한 목소리. 조금 전까지 침을 흘리던 바보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식은 마비된 다리를 끌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 똑바로 섰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그 위험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셋은 귀신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게 이거냐? 내가 바보가 되어서 도장이나 찍어주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편찮아? 그래서 요양병원에 처박아 두고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재산 빼돌릴 서류 만들어서 오냐? 내가 너희를 판사, 검사, 의사로 키운 건 힘없는 사람들 도우라고 키운 거지 제 애비 등쳐먹으라고 키운 게 아니다. 영식은 박영감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똑똑히 봐라. 이게 내 진짜 유언장이다. 유언장이요? 그래. 오늘부로 나는 내 모든 재산,
즉 성북동 집, 예금 70억, 그리고 강남 상가 건물까지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기부 약정서에 이미 도장 다 찍었다. 네, 70억을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그걸 왜 생판 남한테 줘요? 아들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영식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 그래, 사회가 남이지. 하지만 너희보다는 낫다. 적어도 그들은 고맙다는 말은 할 줄 아니까. 그리고 딱 하나 남겨둔 게 있다. 남겨둔 거요? 그게 뭔데요? 아들들의 눈에 다시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내 고향 땅 경기도 양평에 있는 과수원하고 낡은 기와집 한 채. 그건 내 막내딸 은지 몫이다. 은지한테요? 그 바보한테 땅을 줘서 뭐해요? 관리도 못하는데. 그래서 신탁을 걸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이 은지의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거다. 은지가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나오고 누구도 그 땅을 팔거나 담보 잡힐 수 없게 법적 조치를 다 끝냈다. 즉, 너희는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는 소리다. 아들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50억짜리 집도 70억 현금도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고작 시골 과수원인데 그것조차 바보 동생 찾으라니. 아버지, 이건 무효예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저희가 소송할 겁니다. 영훈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변호사가 차분하게 나섰습니다. 김영훈 부장판사님,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십니까? 여기 김영식 선생님의 대학병원 정신감정 소견서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 매우 명확함, 의사결정 능력 충분함. 날짜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 발급받은 겁니다. 소송하셔도 100% 패소하십니다. 뭐라고? 아들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영식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가자, 은지야. 여기 냄새나서 못 있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 이제 시골 가서 흙 밟으면서 살자. 아빠가 사과나무 심어줄게. 응, 좋아. 아빠랑 사과 먹을래. 곰 3마리 노래 부르면서 갈래. 은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빠와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은지의 노랫소리가 요양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들을 남겨둔 채 걸어나갔습니다. 78년 인생 중 가장 통쾌하고 가장 시원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형 때문이야. 형이 너무 서두르니까 아버지가 눈치챈 거잖아. 웃기지 마. 내가 요양병원 싼 데로 알아봐서 아버지가 화난 거야. 야, 다 닥쳐. 지금 싸울 때야? 유류분 소송 걸어야지. 내 몫이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탐욕의 눈먼 괴물들은 다시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담한 기와집 마당에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휠체어에 앉아 마당 한쪽에 심어진 사과나무 묘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가느다란 가지뿐이었지만 영식의 눈에는 주렁주렁 열릴 붉은 사과들이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곁에서 은지는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은지의 모습은
지난 50년간 영식이 보아온 그 어떤 풍경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여기 지렁이 있어. 지렁이가 꿈틀꿈틀해. 그래, 지렁이가 있어야 흙이 숨을 쉬고 나무가 잘 자라는 거란다. 은지야, 손 씻고 와서 새참 먹자. 옆집 할머니가 찐 옥수수 가져오셨다. 영식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성북동의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느꼈던 공허함이나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느꼈던 비참함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맑은 공기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딸 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영식이 70억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해지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어른,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당당한 노년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고스란히 엘리트 아들들에게 튀었다는 점입니다. 서초동 법원 청사. 첫째 영훈의 부장판사실 앞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판사님, 부친께서 전 재산을 기부하셨는데 사전에 협의된 겁니까? 일각에서는 자제분들과의 불화 때문에 기부하신 거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판사님은 부친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제보가 있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영훈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사검증이 한창인 이 시점에 불효자, 페류나 논란은 치명타였습니다. 인터넷 댓글 여론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판사가 제 애비도 못 모시면서 누굴 재판하냐, 돈 많으면서 아버지가 전 재산 기부하게 만들다니 인성이 보인다 등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둘째 영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그를 비꼬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공안부 에이스라더니 집안 단속은 빵점, 아버지 고려장 지내려다 실패한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동료 검사들조차 그를 기피했습니다. 셋째 영민의 성형외과에는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원장이 돈에 미쳐서 아버지를 버렸다더라는 소문이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 쫙 퍼진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예전 같으면 술과 웃음이 넘쳤을 그곳에는 무거운 침묵과 증오만이 감돌았습니다. 형님,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요양병원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소문이 새나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감찰 조사받게 생겼어요. 둘째 영준이 술잔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너는 뭐 잘했어? 아버지가 휴대폰 숨긴 것도 몰랐으면서 나야말로 승진물 건너가게 생겼어. 대법원장님 귀까지 들어갔다고. 셋째 영민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지금 서로 탓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어떻게든 수습해야죠. 어떻게 수습해?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데 여론을 바꿔야죠. 영민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대중들은 훌륭한 아버지와 불효자 아들들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걸 뒤집어야 해요.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용해 먹은 악덕 재단과 아버지를 지키려는 효자 아들들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병원 진단서요? 그건 그쪽 변호사가 매수한 의사가 써준 거라고 우기면 되고요. 우리가 방송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이비 종교나 사기꾼한테 홀려서 재산을 탕진했고 우리는 그걸 막으려다 오해를 산 거라고요.
형님들 지위가 있잖아요. 판사, 검사 말이 먹히겠어요? 아니면 시골 총구석 노인네 말이 먹히겠어요? 영훈과 영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건 불가능해도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방송국 PD인 대학 후배를 섭외해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기로의 선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의 눈물. 며칠 뒤 양평의 영식집 앞에 방송국 승합차와 아들들의 고급 세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아들들은 18십 도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영훈이 대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준과 영민도 뒤따라 꿇어앉아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오해 푸시고 서울로 가시죠. 저희가 70억 기부한 거 아깝지 않아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돈이 나쁜 사람들한테 쓰이는 건 볼 수 없어서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쪽 마루에 앉아있던 영식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쉬하지 마라. 역겹다. 영식의 낮은 일갈에도 아들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의식하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안에 있는 은지 좀 보세요. 저렇게 꾀죄죄하게 하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은지도 잘 보살필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영식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지는 무서운지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뒤에 숨었습니다. 카메라는 영식의 허름한 옷차림과 휠체어를 비췄습니다. 너희가 진정 내 아들들이라면 지금 당장 저 카메라 끄고 꺼져라.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지키러 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지금 판단력이 흐리십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어요. 셋째 영민이 카메라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생방송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라이브 방송에는 수만 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아들들이 저렇게 비는데 아버지가 너무하네. 노인네가 고집이 세 보이네라는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너희가 파놓은 무덤에 너희 스스로 들어가게 해주마. 영식은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박하고 낡은 구형 녹음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아들들이 효자라고요? 판단력이 흐린 저를 지키러 왔다고요?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영식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요양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영식이 쓰러져 있을 때 병실에서 아들들이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지? 내일 가서 챙겨. 요양병원 입소하려면 필요하니까. 은지, 걔는 뭐 적당한 시설 알아보고 있어. 싼 대로 해. 어차피 걔는 좋은지 나쁜지 구별도 못하잖아. 재활치료? 똥오줌 누가 받아내요? 그냥 요양병원에 박아두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집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 노인네 죽기 전에 현금화해야 상속세 덜 내지. 적나라한 목소리가 양평의 고요한 마당에 그리고 생중계되는 방송을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훈, 영준, 영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특히 판사, 검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들이
장애인 동생을 싼 시설에 버려라. 구별도 못한다고 비하하는 대목에서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거 끄세요. 조작이에요. 영훈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려 했지만 영식은 지팡이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조작? 내 귓구멍으로 똑똑히 듣고 내 손으로 녹음한 거다. 너희가 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말 못하고 누워있을 때 내 침대맡에서 주고받은 말들 아니냐? 내가 그때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내 새끼 은지는 내가 지키겠다고. 너희 같은 짐승들한테는 절대 못 맡긴다고.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와, 소름 돋는다. 판검사가 저런 인성이라고? 폐륜도 저런 폐륜이 없네. 은지 시설에 버리라는 거 실화냐? 악마들이다, 악마들. 현장에 있던 방송 스태프들조차 경멸 어린 시선으로 아들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주는 카메라를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방송 꺼. 당장 안 꺼? 나 검사야. 니들 다 고소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송출되었고 녹화된 영상은 삽시간에 유튜브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남 엘리트 삼형제의 폐륜 녹취록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영식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판사, 검사, 의사.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졌지만 인간이 덜 된 괴물들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1등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 제 업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 돈이 저놈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부디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쓰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발. 영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영우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장애인 유기 모의와 재산 편취 시도는 법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승진은커녕 법복을 벗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판결했던 사건들까지 재조명되며 인성이 저런데 판결은 공정했겠냐는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명예스럽게 사임했고 변호사 개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 영주는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요양병원 원장을 압박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검사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수사했던 피의자들이 저 검사한테 수사받은 게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셋째 영민의 성형외과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폐륜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어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앞에서는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시설에 버리려 한 의사는 의사 자격이 없다. 영민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를 부끄러워하며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회적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엘리트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까발려지는 형벌. 그것은 그들에게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몇 달 뒤 양평의 집.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온돌방은 따뜻했습니다. 영식은 은지와 함께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직 판사 김영훈이 변호사 협회 등록을 거부당했다는 뉴스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영식은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빠, 고구마 뜨거워. 호해줘. 그래, 아빠가 호해줄게. 호. 은지야, 맛있냐? 응. 아빠랑 먹으니까 제일 맛있어. 은지의 입가에 묻은 검댕을 닦아주며 영식은 웃었습니다. 판검사 아들 셋이 가져다준 허울 좋은 명예보다 이 바보딸이 건네주는 고구마 반쪽이 훨씬 더 따뜻하고 값지다는 것을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아들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시골집을 찾아옵니다. 잃을 게 없는 자들의 분노는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영식이 준비해둔 마지막 안전장치, 은지를 위한 진짜 유산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과연 영식과 은지는 끝까지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과천선하지 못한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부는 서울의 한쪽 방촌.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찌든 담배 연기가 가득한 좁은 방 안에 세 남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법조계와 의료계를 주름잡던 영훈, 영준, 영민 삼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구겨진 양복, 며칠째 감지 못한 기름진 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 방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형, 5,000원 있냐? 담배 하나 사게. 둘째 영준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초기 증세였습니다. 검사 시절 호통 한 번이면 재벌 회장도 벌벌 떨게 만들던 그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니코틴을 갈구하는 중독자의 비굴함만 남았습니다. 미친놈. 5,000원이 어디 있어? 어제 내가 술 사 먹는다고 내 주머니 털어갔잖아. 야, 영민이 너 숨겨둔 돈 없냐? 첫째 영훈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한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었던 그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자리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폐륜 판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노동판을 기웃거리지만 판사님 손이 곱아서 벽돌 한 장 제대로 나르지 못해 그마저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없어. 나도 신용불량자 된 지 오래라고. 마누라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남은 거 싹 다 가져갔어. 아, 진짜 이게 다 그 노인네 때문이야.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내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원장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텐데. 셋째 영민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몰락이 오로지 아버지 탓이라며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들의 돈줄을 끊어버린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양평에 가보자. 영준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가서 뭐하게? 문전 박대당하려고? 그리고 거긴 경호원도 있잖아. 아니, 이번엔 달라. 내가 법률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유류분 소송은 졌어도 부양료 청구 소송은 가능성이 있어. 자식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서 때를 쓰든 드러눕든 해서 생활비라도 뜯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과수원, 은지 명의로 되어 있다며? 은지는 바보잖아. 우리가 잘 구슬리면 도장 찍게 할 수 있어. 형들, 그거 진짜야? 은지 꼬셔서 땅 팔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영민의 눈에도 탐욕의 불기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내다버리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렌터카 한 대를 빌려 타고 가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하리에나 떼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양평의 과수원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집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지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신랑은 이 마을 청년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은 부모 없이 자랐지만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으로 영식의 과수원 일을 돕다가 은지와 정이 들었습니다. 은지의 장애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은지의 순수한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은지야, 우리 딸 너무 예쁘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아. 영식은 휠체어에 앉아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바보라고 모자라다고 평생을 숨겨 키웠던 딸이 이렇게 듬직한 신랑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아빠 나 예뻐? 헤헤. 상훈이 오빠가 나 제일 예쁘대. 나 이제 시집 가는 거야? 그럼 아빠랑 못 살아? 아니지 아니야. 상훈이가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살기로 했어. 이제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거야. 아빠 죽을 때까지 은지 곁에 있을 거야. 정말? 와, 신난다. 상훈이 오빠랑 아빠랑 은지랑 셋이서. 은지는 족두리가 흔들릴 정도로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턱시도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상훈이 다가와 영식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저를 믿고 은지 씨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지 씨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제가 친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같은 사위를 얻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판사, 검사 사위 다 필요 없어. 자네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진짜 1등 사위지. 영식은 상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다운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난폭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승용차가 마당 입구로 들이닥쳤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선 차에서 영훈, 영준, 영민 3형제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결혼식장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그 자체였습니다. 어이구,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들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서 딸년 결혼식을 올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영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꼴을 좀 보세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잔치를 벌여요? 저희한테 줄 돈은 없고 사위 줄 돈은 있습니까? 영훈이 영식에게 다가오려 하자 신랑 상훈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돌아가시죠. 장인어른 충격받으십니다. 뭐, 형님? 야, 너는 뭐야? 어디 굴러먹던 놈이 우리한테 형님 소리를 해? 너 이 과수원 노리고 은지한테 접근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은지야. 너 저놈한테 속지 마. 저놈 도둑놈이야. 영민이 은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은지는 겁에 질려 상훈의 등 뒤로 숨으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오빠들 무서워. 상훈 오빠, 저 사람들 보내줘. 으앙,
은지가 울음을 터뜨리자 영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결혼식까지 망치려 들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대접을 해줘야 사람이죠. 돈 내놓으세요. 부양료 내놓으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겁니다. 아예 여기서 드러누울 거야. 삼형제는 마당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상은 엎어지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이지 바닥 중에 바닥 갈 때까지 간 추태였습니다. 그때 상훈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리자 누워있던 삼형제가 벌떡 일어나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경찰관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집 아들들인데 아버지가 저희를 유기하고 재산을 안 줘서 항의하러 온 겁니다. 이건 가정사니까 경찰이 개입할 문제 아니죠? 영준이 전직 검사 출신답게 법을 들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김영훈, 김영준, 김영민 씨 맞습니까? 당신들 체포합니다. 네, 체포라니요? 무슨 혐의로요? 주거 침입, 업무 방해,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요? 삼형제는 멍하니 영식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식은 휠체어에서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신청했다. 너희가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릴까봐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뒀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걸 어기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거 법 잘 아는 너희가 더 잘 알 텐데.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우리한테 접근 금지를. 영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 아니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영식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상훈에게 건넸습니다. 상훈은 서류를 펼쳐 삼형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유류분 포기 각서입니다. 형님들이 과거에 아버지 돈 가져다 쓰면서 썼던 각서들, 그리고 도박빚 갚아달라고 하면서 썼던 차용증들, 장인어른이 다 모아두셨더군요. 법적으로 형님들은 이미 상속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셨습니다. 즉, 형님들이 이 집에서 가져갈 돈은 1원 한 푼도 없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그 옛날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너희가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할 때 나는 너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이 더러운 것들 당장 치워. 영식의 호통에 경찰관들이 삼형제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부장판사였어. 나 검사였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돈 좀 주세요. 삼형제는 경찰차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돈 타령을 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들의 뒷모습에 침을 뱉었습니다. 쯧쯧, 판검사면 뭐해. 사람이 덜 됐는데 천벌을 받은 거야. 소란이 정리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흐트러진 족두리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놀랐지? 이제 다 끝났다. 저 나쁜 사람들 다시는 못 올 거야. 아빠, 오빠들 경찰차 타고 갔어? 이제 안 와? 그래, 안 온다. 이제 우리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상훈아, 미안하네. 자네가 고생이 많았어.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켜드린다고 약속했잖습니까?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상우는 듬직하게 웃으며 영식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은지는 상훈의 팔짱을 끼고 영식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세 사람은 붉게 익어가는 사과나무 아래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속에 담긴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몇 년 후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훈, 영준, 영민 삼형제였습니다. 그들은 무료 급식소 줄에 서서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밀지 마. 내가 먼저 섰어. 영민이 앞사람과 시비가 붙어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영훈은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각합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기각합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영훈은 여전히 자신이 판사인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저기요, 100원만 주세요. 제가 왕년엔 검사였는데요. 100원만.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잊혀졌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의식에 젖어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짓밟았던 그들에게 주어진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반면 양평의 과수원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영식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습니다. 은지와 상훈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가 영식의 무릎 위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과 주세요.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하레비가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놨지. 영식은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손자에게 건네주며 곁에 있는 은지와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가족의 냄새. 영식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식 농사. 그래, 다 망친 줄 알았는데 막판에 대풍년이구나. 판검사 아들 셋보다 착한 딸 하나, 그리고 듬직한 사위 하나가 10아들 안 부럽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영식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명예를 쫓느라 평생 짓지 못했던 진짜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사과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바람결에 영식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